그래서 지금은 활황기를 지난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네. 활황기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은 산불이 난 시기였죠. 사실은 여러 오를 만한 이유가 있긴 했으나 예. 그렇게까지 오를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게 다 겹쳐서 산불이 난 시기라서 일단은 그걸 좀 끄고 실제로는 저의 소망으로는 약간 그 이전 가격대 수준으로 좀 내려가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전이라면? 이전이라 하면 그렇게 급등하기 전 가격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아파트 지금 평균 중위 가격이 이제 한 12억, 13억 이러지 않습니까? 네. 한 7, 8억 뭐 하던 시절, 9억 하던 시절 뭐 이런 시절로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산 가격이라는 건 한번 뇌리에 박히면 다들 그렇죠. 이제 그 가격에 거래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는 게 조금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지난 활황장이 끝나고 뭐 저는 큰 불이 좀 잦아들고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네. 여러 변수들이 단기에도 그렇고 뭐 중장기에는 특히 큰 변수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는 좋긴 하지만 떨어질 때는 그게 소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고 항상 급격히 오르는 것도 안 좋고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대개는 그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유리하고 오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면 다 부담입니다. 다 부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집을 준대도 난 싫어. 이 집이 최고야. 나는 복권에 당첨돼도 계속 이 집에 살 거야.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누구나 집이 한 채든 두 채든 없든 자기의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고 그게 우리를 그렇죠. 지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네. 내 집값이 오르니까 위안은 되지만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충격이 덜하지만 내가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사려면 내가 보태야 하는 돈의 규모가 커졌어요. 훨씬 더. 내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집 팔았어도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면 5억만 더 더하면 내가 원하는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10억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내 꿈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내려가면 좋죠. 다들 누구에게나 좋아요. 그러나 쉽지 않겠죠. 6, 7억 하던 집을 9억, 10억에 산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게 다시 이제 6, 7억으로 내려간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상급지로 가는 뭐 좀 여유가 생기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상급지 집도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6억 할 때 상급지 집이 10억이었다면 네. 내 집이 9억 됐으면 상급지 지금 집은 15억 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럼 6억일 때는 4억만 더하면 상급지 집으로 갈 수 있던 그 집이 내 집이 9억 됐지만 지금은 6억을 더 더해야 똑같은 그렇죠. 바로 똑같은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2억이 어디서 나와요? 그 차액인 2억이 내 집이 오르면 흐뭇해서 사장님이 야, 축하해 집 올랐다며 하면서 2억 원을 줍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건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도 드리곤 했습니다만 여러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네. 일부 투기 세력의 악한 행동의 결과라고 본 그래서 그것을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컨셉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생각이야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네네. 선한 생각이나 그게 악이 아니었고 악이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뭐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생긴 집값 급등이었죠. 대표적으로 양도세가 이번에는 다소 이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네. 집을 두 채나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을 팔아봐야 차액으로는 다 세금을 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죠.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세금이 앞으로도 지속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한다면 무거운 세금이라도 내죠. 네. 그러니까 연소득의 50% 가까운 고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올라간 양도세율은 이거는 계속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버티는 거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하더라도 팔고 나면 차액의 80%를 세금으로 내면 팔 수도 없잖아요. 매물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도 나왔고, 뭐 종부세 개선, 뭐 주택 수 중심에서 네. 합산 가격 개선으로 바꾼다라든지, 약간 조금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뭐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은 없어요. 즉,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또는 많은 분들이 하셨던 세금 제도를 이렇게 만들면 네. 이건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며, 네. 집값을 잡든 못 잡든 이건 말이 안 되는 세금 제도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는 이유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집값을 잡기 싫어서 없겠어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선진국과 후진국에서도 다 생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이렇게 다주택자 위주로 높이거나 다주택자 위주로 양도세를 이렇게 높여놓거나, 혹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12%를 내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돈 없으면 팔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원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거를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이런 세율은 계속되기 어렵구나 네. 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이해하니까 이제 다시 뒤로 돌리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 바뀌었던 여러 부동산 정책 중에 네. 이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하는 게 뭐 있어요? 주택 수 네. 기준의 과세에서 합산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거? 뭐 그런 거 가장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바뀌는 게 네네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도 네. 주택 수가 많으면 또 다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세 채 있는 사람과 30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네. 같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게 컨셉이고, 처음에 종부세가 전 세계 도입될 때. 어느 나라에서도 집이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별도의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어요. 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네. 그 집이 매물로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집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도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던 학생이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세를 살아야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구매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만 갖고 있고 다주택은 가지면 안 되면 서울에 올라온 사람에게 누가 세를 주죠?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부모님하고 살다가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직장이 서울이라서.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멀리 살면 출퇴근이 어려워요. 좁은 집, 낡은 집이라도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신혼부부는 어디서 살죠? 그렇죠. 평택이나 무슨 횡성에서 출근하나요? 다주택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건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게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니 그 정책의 방향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쪽으로? 근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제 생각엔 다주택자가 집을 좀 팔면 매물이 나오니까 집값이 좀 안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단기간은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들 알기 때문에 안 팔고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집값이 오르는데 이거에 대한 실수는 제 생각엔 문재인 정부가 뭘 실수해서 집값이 초기에 올랐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정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면 네. 이건 그 이전에 뭔가 수급이 꼬여 있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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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눌려 있었던 게 올라가는 거라서 본인들이 뭐 걱정하거나 혹은 뭐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걸 과도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생긴 실수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이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않고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도 이 시장을 풀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다시 돌리는 거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하자니 참 색깔 없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말고
다른 공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가 다들 궁금할 거고 저도 궁금한데 네. 집값이 내리는 게 누구에게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앞으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많지 않고 대체로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 내리는 지역의 공통점들을 보면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부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세가요? 하락세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항상 어느 지역이나 도심의 외곽 지역에는 네. 어떤 규제가 있어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면 집값이 오르면 그 주변부에 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경기도에 빈 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는 많은 주택들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뭐 뭐든지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경기도의 집값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야 다른 부동산을 따라가겠으나 네. 뭔가 수급이 꼬여서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좀 겹쳐 있냐면 지난 정부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가 있는데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고 네. 9억부터 15억까지는 거의 별로 안 해주고 네. 9억 이하로는 꽤 해주는 이제 그런 대출 정책이 유지되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게 됐냐면 15억 이상짜리는 잘 안 올라서 펀더멘털보다 낮은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서울의 뭐 압구정동, 삼성동 혹은 잠실 일부 지역, 여의도 뭐 이런 지역은 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놔서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서 아무리 낡은 아파트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 거의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라는 뜻이고 네.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는 거품이 있기가 어려워요. 대출도 안 돼. 투자도 안 돼. 네. 실수요만 가능해. 이제 이런 지역은 그러니까 탄탄하게 묶여져 있는 가격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 보니 15억 이상짜리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제 15억에서 9억 사이는 대출을 별로 안 해주니까 쉽지 않고 네. 그러니 9억 이하나 요 언저리 쪽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네. 네. 실제 펀더멘털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정상적이라면 나는 이렇게 대출 받아서 16억짜리 저 집을 샀을 텐데 네.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난 못 샀어. 근데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9억 8천만 원짜리를 어찌어찌해서 사게 되는 예. 7억 2천만 원짜리를 어찌어찌해서 사게 되는 그런 경우였으니까 아니 저분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동네 와서 집 살 뿐이 아닌데 와서 막 사서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그 가격대에서 거품이 많이 생겨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뭔가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려오고 묶여있던 이거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요즘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그렇다. 이어지고 외곽으로만 조금만 나가면 몇 억이 떨어졌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그런 규제가 만들어 놓았던 가격 왜곡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풀리면서 대출 규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곧 풀릴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들이 다른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그죠.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는 값보다는 또 코어 지역은 서울 핵심 지역은 또 못 올랐던 사실 것도 거기에는 있고. 일부 투기 수요나 혹은 투자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이었는데 그걸 막아놨잖아요. 그러니 올라야 될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긴 하지만 웬만했었다면 올랐을 부분이 못 올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걸 노리고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양극화가 좀 더 이제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원래 주거의 가격은 양극화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긴 이쁜 집이지만 예.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되죠. 우리나라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아직도 그래도 평등한 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든 혹은 뭐 소유자든 네. 집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삼성그룹 뭐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뭐 정의선 부회장입니까? 혹은 뭐 카카오의 김범수 CEO입니까? CEO는 아니죠. 왜 항상 그렇게 그런 분들은 호칭이 애매할까요? 그분들이 사는 집값과 비교할 때 20분의 1을 항상 넘습니다. 즉 그분들의 재산은 저의 재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많을 텐데 네. 그렇겠죠? 네. 살고 있는 집은 기껏해야 뭐 한 20배 비싸요. 이미 존재하는 부의 양극화에 비하면
자기가 사는 집인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담당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집이 얼마든 그럼 그분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재산이 3조 원이면 한 2천억짜리 집에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기껏해야 200억이에요. 예. 왜 200억에 살까요? 300억짜리, 400억짜리 집이 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분들이 소박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들은 그래도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에 비하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와서 그렇고 우리 이 누적된 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한 1,000억짜리 집은 많잖아요. 뉴욕만 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해외에는 특히 뭐 대저택들.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네.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안 팔리겠습니까? 어디다 만드느냐가 또 이제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이제 그거는 당연히 벌어지겠죠. 양극화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야 이제 앞으로 당연히 벌어질 거고, 꼭 그런 재산이 수조 원 되는 분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이제 집들은 비싼 집들은 점점 비싸지고 뭐 떨어지는 집들은 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집이 어떻게 떨어져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외곽에 있는 집들, 네. 외곽이라고 하면 수도권 바깥으로 네. 혹은 뭐 지방으로 내려가도 대도시 외곽에 있는 집들은 나중에 그 단독주택이면 모르겠으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를 어떻게 재건축을 하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도 답이 없을 겁니다. 그냥 논밭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파트 쭉 올라가는 거 보기도 좋고 뭐 살기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낡으면 그거 부수고 다시 짓는 값이 나오겠어요? 그 옆에다 새로 짓는 게 옆에 새로 지으면 새로 돈 있는 사람이 사지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다른 나라가 고민하지 않는 꽤 중요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은 규제를 해야 되고 내버려두면 자꾸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켜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재건축 잘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보면 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 때 하게 둘 걸.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시황 안 좋아질 때. 시황 안 좋아질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예전만 못할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재건축을 유도해야 되는 때가 조만간 올 거예요. 지금은 각종 규제를 하면서 막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는 바람에 앞으로 인센티브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될 때도 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최근에 나타난 일 중에 둔촌 주공 아파트? 네. 재건축하다가 계속 삐걱거리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그 내부에 고유의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재건축하다가 뭐 문제 생겼다는 얘기 잘 들리지도 않고 있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조합장이 뭐 좀 해먹었다더라 하는 얘기만 풍문으로 들리고 네. 조용히 넘어갔고 다른 잡음이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서울 말고 어디 된 데가 있나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 주로 이제 서울에 굉장히 낡았던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례들이 단군 이래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초의 재건축 사례들인데 그거는 한 20평짜리 낡은 5층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얻고 뭐 돈도 한 5, 6억 생기고 이러는 재건축이었다고요. 네. 그러니 합시다라고 할 때 나는 반대입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좋을 때는. 반대이면 그럼 팔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 뭐 그럽시다 하고 새로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값도 많이 올라 있고.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의 평수보다 한 10평쯤 늘리면서 돈도 더 생기는 이런 아파트는 안 남았어요, 이제. 대지 지분이 그렇게 넓은 아파트가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제는. 평수도 별로 늘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할래요, 내지는 못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못하죠? 부담금이 어디 부담돼요. 있나요? 네. 진짜 부담금이 부담돼요. 부담돼서 못해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당신만 반대하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뭐 팔고 나가세요. 등등 하는데 팔고 나가려면 뭔가 비싸줘야 팔고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그냥 팔고 나가실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은 아주 시황이 좋아서 부담금만 있으면 나도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팔고 나가는 때 아니면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재건축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재건축의 수지가 잘 안 맞아요. 이제 서울도 그럴진데 네. 지방의 다른 곳들은 더 심해질 거겠죠. 부수고 다시 지어서 새 아파트가 되어 봐야 뭐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런 곳은 그냥 조용히 낡아서 시멘트가 낡아서 사그러지는 순간까지. 서울에 왜 이게 앞으로 집값이 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걱정을 하면 1, 2년은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무렵이 슬슬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수준의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걱정이 네. 바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겁니다.